한때 세상은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미국 오하이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것이 내 운명이고 아무리 간절히 떠나고 싶어도 결국 떠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꿈을 이룰 능력도 내게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모든 것이 세상이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레 겁먹고 내가 만든 틀에 스스로 갇혀 있었다는 것을. 틀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두려워할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따라 너는 생각보다 강하단다 입니다. 지은이는 매기 다운스, 옮긴이는 강유리, 펴낸 곳은 메이븐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알츠하이머병으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엄마 대신 지구 한 바퀴를 돌며 낯선 세상,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깨달은 것들을 적은 책입니다. 저자가 24살 되던 해 엄마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사랑하는 딸도 세상도 모두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자신조차 몰라보는 엄마로 인해 저자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는데요. 문득 어릴 적 자신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엄마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엄마가 해주었던 딸아, 너는 생각보다 강하단다 라는 말을 떠올리죠. 고민 끝에 그녀는 10년 동안 일해온 신문사를 그만두고 엄마의 버킷리스트를 대신 이루기 위해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엄마가 그토록 가보고 싶다고 했지만 결국 볼 수 없게 된 곳들을 가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엄마를 애도하고 자신이 엄마의 말처럼 정말 강한 사람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혼자서 아마존을 탐험하고 마추픽추에 오르고 우유니 사막을 걷고 앙코르와트를 보고 나일강에서 급류를 타고 인도의 아시람에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게 1년간 혼자 17개국을 여행하며 낯선 세상,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책에는 1년간 혼자서 여행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결코 몰랐을 삶의 태도들과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는 따뜻한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후회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 따라 너는 생각보다 강하단다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여행을 떠난 이유. 세계 일주에 대한 아이디어는 엄마의 알츠하이머병이 말기로 접어든 시점에 구체화되었다. 계획을 처음 떠올린 것은 2009년 신문사에서 근무한 지 10년쯤 되었을 무렵이었다. 내 책상에는 취재 수첩과 파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최우수 리포터상, 최우수 특집 기자상, 최우수 칼럼상 등 상패가 즐비했다. 그러나 남의 이야기만 전했을 뿐 내 이야기는 하지 못한 10년이었다. 그동안 흥미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내 세계는 작고 시시한 무언가로 압축되어 버린 느낌이 들었다. 해외여행은 언감생심. 남부 캘리포니아의 임대료를 간신히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했다. 내게 배정된 2주간의 휴가로 멀리 떠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직장을 관두고 1년 동안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엄마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그 여정을 내가 대신 마무리하면 어떨까? 처음에는 정신 나간 아이디어 같았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지금 꼭 해야 할 일처럼 느껴졌다. 엄마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지만
그 모두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을 뒷바라지하고 새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 말이다. 그러다 2001년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다. 나도 엄마처럼 되면 어떡하지? 내 인생을 비좁은 사무실에 가두어 놓고서는 엄마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엄마가 바라마지 않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이대로 놓칠 수는 없었다. 결국 나는 세 차례의 야드 세일, 필요 없는 물건을 집 앞마당에 펼쳐놓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야드 세일, 몇 편의 비행기 예약, 한 통의 사직서 끝에 지금 여기 리마 공항에 와 있다. 엄마가 정식으로 버킷리스트를 만든 적은 없었지만 나는 엄마가 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하지 못했던 9가지 일을 떠올렸다. 1년간 여행을 하면서 엄마를 대신해 작성한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한편 내 개인적인 목표도 몇 가지 달성할 계획이었다. 제이슨은 페루에서 나와 함께 3주를 보낸 다음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가 떠난 다음 나는 혼자서 남아메리카를 걸쳐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여행을 할 생각이었다. 나 혼자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제이슨이 나를 믿고 지지해 준 점은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내 행동이 초래할 위험에 대해 모르는 건 아니었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1년 동안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짐작이 되지 않았다. 공항에서 노숙하자는 건 시간과 돈을 절약하기 위한 내 아이디어였다. 우리는 온종일 이동한 상태였다. 미국 모레노밸리에 있는 친구 집에서 차로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가서 파나마시티행 비행기를 탔고 그 다음에 페루의 리마까지 날아왔다. 도착해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고 코스코로 가는 비행기는 새벽 4시 탑승 예정이었다. 공항 반경 65km 이내에는 저렴한 숙소가 없었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공항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제이슨이 말했다. 내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서약했던가? 응, 그리고 지금이 바로 어려울 때에 해당해. 그런데 생각보다 공항에서 우리처럼 노숙하는 경우가 흔한 것 같았다. 많은 국제선 비행기가 밤 늦게 도착하는 반면 국내선 비행기는 이른 아침에 뜨는 탓이었다. 제이슨과 나는 인터넷 카페의 바닥에 자리 잡았다.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지 않으면서도 너무 외지진 않아서 강도를 당할 염려가 적은 장소였다. 하지만 막상 바닥 타일에 한쪽 뺨을 대고 얼굴을 향해 굴러오는 머리카락 뭉치와 휴지 조각을 지켜보고 있자니 썩 기분 좋지는 않았다. 바닥은 영안실 시체 안치대처럼 차갑고 딱딱했으며 캐리어를 끌고 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눈을 감을 때마다 다음 국제선 비행편을 알리거나 늑장 여행객의 이름을 호출하는 안내 방송이 쉼없이 들려왔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우리에겐 침낭이 하나밖에 없었다. 나머지 침낭 한 개는 쿠스코에 가서 대여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1인용 침낭의 지퍼를 열고 그걸 덮은 다음 최대한 몸을 움츠렸다. 나는 23kg 정도 되는 파란색 배낭을 꼭 끌어안았다. 그 안에는 1년 동안 필요한 옷가지와 물품, 장비가 가득 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전부와 나에게 필요한 전부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인 상태였다. 제이슨이 말했다. 있잖아. 다른 커플들은 신혼여행 때 4성급 호텔에 묵는다는 거 알아? 물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커플과 같지 않았고
처음 만난 날부터 나는 그걸 알았다. 먼저 이 모든 일에 발단이 된 엄마의 병 이야기를 해야겠다. 2000년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인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사는 곳은 오하이오주의 남동부에 있는 제인즈빌이라는 강변 도시로 부모님이 계시는 데이턴 근교로부터는 약 2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나는 주말에 빨래를 하고 미트로프를 먹으러 부모님 댁에 가곤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엄마가 트레이드 마크처럼 즐겨 바르던 레블론 립스틱을 더 이상 바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음식이라 부를 만한 것도 더는 만들지 않았다. 무엇보다 엄마는 주의가 산만했고 불안해했다. 길가에 주차해 놓은 빨간색 트럭을 보고선 누군가가 당신을 염탐 중이라고 확신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엄마는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고 그때부터 엄마의 세상과 나의 세상은 송두리째 달라졌다. 엄마의 삶은 거꾸로 뒤집어 놓은 스크랩북 같아 보였다. 추억의 파편들과 사람들의 사진이 군데군데 뜯겨나갔고 텅 빈 페이지는 점점 더 많아졌다. 그 다음 2년 동안 알츠하이머병 증상은 빠른 속도로 악화되어 갔다. 엄마가 기억을 잃어갈수록 나는 기억을 많이 모으고 싶어졌다. 그렇게 해야만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내 인생의 페이지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만들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미친 듯이 했었다. 신시내티로 이사했고 신시내티 인콰이어러 컬럼니스트 겸 리포트가 되었으며 상자째 구입하던 와인을 병 단위로 신중하게 골랐다. 잠깐 방금 그 부분은 삭제하기로 하자. 실제보다 내 행동을 숭고하게 포장해 주니까. 나는 단지 엄마가 병을 앓고 있다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내면의 상처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불안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했다. 엄마를 조각조각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차마 마주할 수 없었고 그래서 대부분은 마주하지 않았다. 부모님 댁은 불과 1시간 거리에 있었지만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가지 않았다. 매일 밤 밖으로 나돌았고 연이은 파티에 뒤풀이 모임까지 빼놓지 않고 참석했다. 부적절한 상대와 연애하기도 했다. 후회스러운 기분이 들 때가 많았지만 어떠한 감정이라도 느낀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러다 일을 하나 저질렀다. 어느 날 아침 신시내티에서 차를 몰고 생애 첫 스카이다이빙을 하러 인디애나 시골의 공항 경납고로 간 것이다. 나는 자꾸만 밀려오는 두려움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기에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 왜 하필이면 스카이다이빙이었는지 모르겠다. 다만 알츠하이머병이 목의 유전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몇몇 연구 결과를 보게 되었고 그 사실은 스카이다이빙보다도 훨씬 더 나를 두렵게 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아껴준 엄마가 언젠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갈 돌연변이 유전자를 물려주었을지도 모른다니. 내가 등록한 스카이다이빙은 AFF, 속성 자유 강화 방식이었다. 2명의 교관이 내 옆에 한 명씩 붙어서 같이 뛰어내리는 것이다. 교관들은 인간 보조 바퀴처럼 내 낙하복을 붙들어 내가 하늘에서 빙글빙글 돌지 않게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러다가 1500m 높이에 다다르면 나는 스스로 낙하산을 펼치고 조정해서 지상까지 내려와야 했다. 먼저 6시간 동안 지상 수업을 받으며 스카이다이빙의 시작부터 착륙까지 전 과정을 연습했는데 이는 스카이다이빙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었다. 나는 점프할 때 저 남자만 빼면 누구와 짝이 되어도 괜찮다고 말해두었다. 덥수룩한 머리에 그는 마운틴 듀 광고 촬영장에서 막 튀어나온 듯
능글능글하고 활기 넘쳐 보였다. 하지만 잔디 얼룩이 묻은 낙하복을 입고 움푹 찌그러진 헬멧을 쓰고 있어서인지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다. 그런데 탑승자 명단이 나와서 확인해 보니 나에게 배정된 두 교관은 버드라는 단단한 체구의 진지한 교관과 바로 그 남자 제이슨이었다. 걸을 때도 말할 때도 과잉 흥분 상태인 제이슨의 손에 내 목숨이 맡겨진다 생각하니 속이 울렁거렸다. 그와는 어디에도 같이 가고 싶지 않았다. 하물며 시속 190km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제이슨이 하이파이브를 하려 하자 나는 재빨리 손을 뒤로 빼면서 팔짱을 꼈다. 스카이다이빙용 비행기 안에는 좌석이 없다. 좌석은 공간을 잡아먹고 중량을 늘릴 뿐 아니라 스카이다이빙 장비에 달린 갖가지 손잡이와 끈이 걸리기라도 하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5명의 탑승자들은 바닥에 빽빽하게 붙어 앉아서는 다리를 벌린 자세로 서로에게 몸을 기대었다. 나는 제이슨의 무릎 안쪽에 자리를 잡았고 그는 두 팔을 내게 둘렀다. 적정 고도까지 올라가는 동안 너무 춥고 긴장이 되어 손가락이 뻣뻣해지고 입술이 떨렸다. 한 차례 수신호를 연습한 후 그는 상체를 앞으로 숙여 내 귀에 속삭였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요. 괜찮다니까요. 내 얼굴 색은 원래 이래요. 4,000m 상공에 이르자 비행기는 스카이다이버들이 탈출하기 좋게 속도를 늦추었다. 그중 한 명이 문을 열고 공중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순식간에 비행기 안으로 공기가 밀려 들어오자 호흡하기가 힘겨웠고 눈이 건조해졌다. 지켜보던 제이슨이 부드럽게 말했다. 스카이다이빙은 본인 선택이에요.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 하고 싶지 않으면 할 거예요. 하지만 긴장은 좀처럼 풀릴 줄을 몰랐다. 급기야 나는 제이슨의 팔에 안겨 바들바들 떨었다. 그는 다시 나에게 말했다. 뛰어내리고 싶지 않으면 비행기를 타고 같이 내려가 줄게요.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고는 오른팔을 내밀고 긴장 풀어요 라는 의미의 스카이다이빙 수신호를 만들어 보였다. 마치 손을 씻었는데 페이퍼 타올을 찾을 수 없을 때처럼 손을 천천히 흔드는 동작이었다. 비행기는 낙하 지점 위를 빙빙 돌았다. 사람들이 한 명씩 비행기 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고 다른 세상으로 잡혀간 듯 호련히 사라졌다. 좀 전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 헉 소리가 절로 나왔다. 문득 엄마가 떠올랐다. 엄마는 이제 비행기 창문 너머의 세상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되었다. 늦은 밤 대화를 나누며 우리가 세웠던 모든 계획 또한 영원히 미완의 상태로 남을 테고 여행이라는 엄마의 꿈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 다음에 시간은 나중에 충분할 테니까 라는 말은 틀렸다. 내가 기억하는 한 우리 가족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를 오랫동안 구독했다. 매달 신간호가 도착하면 엄마와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이집트의 피라미드부터 마추픽추의 유적과 사파리, 황금색 사원 내부, 페트라의 장밋빛 협곡까지 전 세계를 여행했다. 오하이오주 소박한 우리 집에서 꿈꾸기엔 더없이 요원한 곳들이었지만 엄마와 함께 그곳들을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노라면 왠지 모를 마법 같은 힘이 생겼다. 거의 실현 가능한 일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가고 싶은 곳들을 말하다가도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당신의 욕구를 제쳐놓은 것이다. 엄마는 내게 종종 말했다. 이 다음에 시간은 나중에 충분할 테니까.
하지만 엄마가 틀렸다. 엄마는 죽음을 향해 서서히 다가갔을 뿐 꿈을 향해서는 여권 도장 하나만큼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이제 비행기 안에는 조종사와 우리 그룹만 남은 상태였다. 나는 어깨 너머로 제이슨을 돌아보면서 소리쳤다. 자신이 없어요. 이건 평소에 나답지 않아요. 나는 원래 남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밟아서 다져진 길을 선호하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가는 곳에는 길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그만둘래요? 어쨌든 선택을 내려야 해요. 지금. 그가 옳았다. 이것은 내 선택이었다. 인생이 그리고 질병이 언젠가 나에게 아무런 선택권을 남겨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모든 순간이 중요하다는 절박감이 생겼다. 나는 오른발을 앞에 왼발을 뒤에 두고는 반쯤 주저앉은 자세를 취한 채 오른손은 비행기 내부를 짚고 왼손은 밖으로 뻗었다. 그러고는 업, 다운, 아치, 구령에 맞추어 밖으로 나갔다. 갑자기 등골이 뻣뻣해지고 온갖 엉뚱한 곳에 신경이 쓰였다. 신발끈이 풀려서 발목을 때렸다. 신발이 벗겨지면 어쩌지? 아니면 자유낙하 중에 새와 부딪히면? 땅은 나를 통째로 삼키려고 기다리는 거대한 녹색의 나락 같았다. 그런데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내가 안전하게 낙하할 수 있도록 제이슨이 내 멜빵을 붙잡고 있었다. 나를 든든히 지켜주는 그가 갑자기 잘생겨 보였다. 그는 내 얼굴 앞으로 손을 내밀어 흔들며 입모양으로 말했다. 긴장 풀어요. 나는 그의 지시를 따라 숨을 내쉬었다. 할 수 있어. 잠시 뒤 나는 1500m 상공에서 낙하산을 펼쳤고 푸른 하늘 속을 부드럽게 표류했다. 사방의 구름은 거대하게 부풀려진 밀가루 반죽 같았고 공기는 깨끗하게 무지개처럼 영롱한 냄새가 났다. 발밑으로 인디애나주의 에메랄드색 농지에 집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 그 광경은 그림 같기도 하고 엽서 같기도 하고 거대한 동시에 하찮은 그 무엇과도 같았다. 분명한 건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지치거나 아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오로지 가능성만 있을 뿐이었다. 나는 고속도로와 장난감처럼 보이는 조그만 자동차, 땅에만 붙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불운한 일인지 알 리 없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너무 활짝 웃어서 뺨이 당길 정도였다. 그 후 나는 주말마다 스카이다이빙장에 출근 도장을 찍었다. 솔로 점프 자격증을 땄고 몇백 번 더 스카이다이빙을 했으며 그중 대부분을 제이슨과 함께 했다. 그러다 문득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다면 그와 데이트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 후로 줄곧 우리는 이런저런 일에 함께 뛰어들었다. 어릴 적 엄마가 나에게 매일 아침 해준 말. 엄마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나는 삶을 향해 나아가 보겠다고 결심한 덕분에 지저분한 공항 바닥에 드러누워 코앞으로 지나가는 진흙투성이 등산화와 여행 가방의 바퀴를 지켜보는 신세가 되었다. 제이슨이 떠나고 나면 나는 세상을 혼자 배회할 작정이었다. 나는 배낭을 끌어안은 채 생각했다. 위험하진 않을까? 친구를 사귀게 될까? 엄마가 갈망했던 무언가를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이 여행이 엄마를 향한 경의의 표현이 될지, 우리 가족을 분열시키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단 몇 주도 못 버티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게 될지, 아니면 상황이 힘들어도 돌파해 나가는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게 될지도 궁금했다. 목표는 베트남 하롱베이까지 가는 것. 하롱베이는 내 버킷리스트에 올린 장소 중 하나로 이 여행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나만의 척도였다. 나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부유한 집안 출신도 아니다.
오하이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언니, 오빠와 함께 자랐는데 그들은 내가 7살 때 이미 독립했다. 아빠는 공군에 복무하며 밑바닥에서부터 한 단계씩 진급했고 엄마는 형편이 쪼들릴 때마다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는 채용 박람회에 참석해 시간제 일자리를 구했다. 꽃 뿌리를 갈라 플라스틱 모판에 다시 심는 일, 의류 할인점에서 손님들을 탈의실로 안내하는 일, 농장에서 칠면조를 도축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엄마는 써주겠다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고 늘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도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가난한지 몰랐다. 주스는 당연히 냉동실에 캔을 녹여 마시는 것이고 화장지는 원래 한 겹인 줄로만 알았다. 다행히 나중에는 비록 대출을 받긴 했지만 부모님이 나를 대학교에 보낼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생겼고 우리 집 냉장고에는 종이팩에 든 주스가 세워졌다. 하지만 용돈이 넉넉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대학 시절 나는 패스트푸드와 생맥주의 호사를 누리기 위해 매주 혈장을 팔았고 가끔 오토바이 전시회에 나가 가죽 바지와 재킷을 판매하기도 했다. 어쨌든 나는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해왔다. 그리고 이번 여행을 위해 자동차와 대학 시절에 받은 가죽 제품들을 포함해 가진 것을 대부분 팔았다. 은행 계좌에 총 $10,000가 있었고 그만둔 신문사에 매월 한 편씩 원고를 보내고 고료를 받기로 합의했다. 제이슨은 스카이다이빙 교관 일을 관두고 공립학교 교사로 일했다. 2006년에 둘이서 캘리포니아로 이사한 뒤 직업을 바꾼 것이다. 그가 대학에 복학했을 당시 나는 이렇게 말했었다. 적어도 직업 안정성은 보장될 거야. 세상에는 언제나 교사가 필요하니까. 2008년 경기 침체 이후 나는 이 말을 뱉은 걸 두고두고 후회했다. 제이슨이 학교 시스템 내에서 설 자리를 찾느라 힘들어했기 때문이다. 신임 교사인 제이슨은 매년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다가 복지 혜택이 없는 장기기간제 교사로 다시 불려갔고 학기가 몇 개월 지나면 슬그머니 정규직 신분을 돌려받았다. 그러다 2010년 결혼식 일주일 전에 다시 해고 통지가 날아왔다. 내 여행이 이미 결정된 뒤였다.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서 우리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다. 나는 해외여행 경험이 미천했고 고등학교 때 배운 프랑스어 몇 문장 빼고는 영어 외에 할 줄 아는 언어도 없었다. 교과서에 나오는 예문처럼 클로드가 양말을 사거나 디스코텍에 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모아둔 돈도 안전망도 기술도 없었다. 이런 내가 창피하고 앞으로의 여정이 두려웠다. 공항을 훑어보았더니 노련해 보이는 여행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 순간 눈을 감고 초등학교 때 엄마가 매일 아침 배웅하면서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다. 넌 생각보다 강하단다. 그때 나는 머리를 양갈래로 길게 닦고 작은 녹색 책가방을 맨 고작 3km 남짓한 등굣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도 두려워하는 여자아이에 불과했다. 그런데 엄마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걸까? 그때 이미 딸아이의 눈 속에 세상 구경에 나서는 용기 있는 여자를 보았던 걸까? 머리 위 스피커가 탁탁 소리를 내더니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우리가 탈 쿠스코행 비행기의 탑승이 시작되었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물에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하노이를 떠나 다음 여정을 이어갈 때였다. 여행사 사무실 앞에 다다르자 다음 목적지인 하롱베이로 데려다줄 버스가 대기 중이었다. 버스를 타는데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사진에서 본 하롱베이는 극적이고 신비롭고
꿈결 같아 보였다. 이 세상에 없는 장소처럼 보였다고나 할까. 물은 광량과 시간대에 따라 에메랄드 그린색으로 보였다가 터키 옥색으로 보였다가 사파이어처럼 푸른빛을 띠기도 했다. 울퉁불퉁한 회색빛 석회암 지형은 신화 속 생명체처럼 무리지어 만에 솟아나 있었다. 베트남어로 하롱은 하늘에서 내려온 용을 뜻한다는데 꼭 맞는 비유가 아닐 수 없었다. 전설에 따르면 베트남에 포악한 침략자들이 바다 건너에서 쳐들어왔다고 한다. 그러자 하늘의 왕인 옥황상제는 어미용과 새끼용들을 지상으로 보내며 베트남을 지키라고 명했다. 힘센 용들이 불을 뿜고 산처럼 커다란 옥덩어리를 뱉어 적함이 다닐 수 없도록 장벽을 만들었다. 장벽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게 된 적들은 괴멸하고 말았다. 시간이 흘러 옥덩어리들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섬 1600개로 바뀌었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보는 하롱베이의 모습인 것이다. 처음에 배낭여행을 시작할 때 하롱베이까지만 가면 성공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니까 하롱베이는 이번 여행에서 내가 꼭 달성하고 싶은 심리적 목표였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롱베이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곤 했다. 어디서 이 욕구가 생겨났는지 모르겠다. 적어도 엄마는 베트남을 꿈꾼 적이 없었다. 엄마가 가보고 싶어한 곳은 절대 아니었다. 아빠가 베트남에서 1년 동안 복무한 적이 있는데 엄마 입장에서 보자면 베트남은 1년 동안 남편을 빼앗아간 나라이고 덕분에 아이들을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게 만든 나라였다. 그래서인지 엄마는 베트남을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감정이 없었다. 아빠는 베트남에 계실 때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고 학교 역사 시간에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베트남에 대해 선입견이 있을 리 없었다. 단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베트남의 스위스라 불리는 사파의 계단식 논두렁길을 걷는 농부들, 호이안 구시가지에 늘어선 알록달록한 상가 건물들, 매혹적인 하롱베이 같은 우편 엽서 속 이미지뿐이었다. 드디어 널따란 벽돌색 도칠단 목조 정크선 앞에 버스가 도착했다. 이번 주말 내가 머물 곳이었다. 조개 껍데기 모양의 돛이 잔잔한 미풍까지 잘 받아낼 것 같았다. 배는 3층 높이였고 내가 쓸 선실은 주 갑판 위에 있었다. 선실에 짐을 내려놓고 다시 밖으로 나오는데 가느다란 나무 난간이 아니었다면 곧장 물로 입수할 뻔했다. 날씨도 맑고 물도 잔잔하고 깨끗해서인지 배 옆으로 헤엄치는 고깃대가 그대로 보였다. 나는 먼저 승솥 동굴을 둘러보았다. 승솥 동굴은 하롱베이에서 가장 큰 석회암 동굴로 1900년대 초 프랑스인들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한다. 동굴을 보고 나서는 카약을 타고 진주 농장과 수상 가옥들을 구경했다. 그 다음엔 배 위에서 일몰을 보며 만찬을 즐겼다. 그런데 오늘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다. 저녁을 먹고 분위기에 취해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노래방 파티를 열었다. 여행 초반이었다면 내가 하롱베이에서 밍밍한 사이공 스페셜 맥주를 마시며 끽끽거리는 마이크로 본조비 노래를 열창하게 되리라곤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그때 하롱베이에 왔다면 짙은 상업성과 관광지화된 분위기에 오히려 실망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절대 세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않는다. 특정한 순간과 장소에 대해 바라는 마음을 끌고 와서 기대와 슬픔, 실망 등의 다양한 렌즈를 들이대기 때문이다. 특히 그 대상이 내가 바라는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절망에 빠져버린다. 여행이 기대치에 부합하기 어렵고 실제 가보면
소문만 못한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행지는 소문에 부합할 수 없다. 우리는 살면서 새로움에 대한 흥분과 두근거리는 기대감을 추구하지만 여행지의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배우는 중이었다. 추억 만들기란 세상이 내가 원하던 모습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그런 의미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절묘한 자연 경관으로 손꼽히는 하롱베이에서 리빙 온 어 프레이어를 열창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중이었으니까 말이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는지 사방이 고요했다. 선실 문을 여니 자욱한 안개가 나를 맞이했다. 안개는 석회암 바위를 타고 미끄러지듯 흘러내렸다. 바다에 있는데도 짠내나 비린내는 나지 않았고 오히려 비오는 정원에서 날 법한 냄새가 났다. 나는 울퉁불퉁한 돌과 그와 대비되게 잔잔한 물, 용의 영혼이라고 하는 새벽 안개의 고요함에 매료되었다. 엄마도 막상 베트남에 왔다면 나처럼 좋아하지 않았을까? 엄마에게 이 풍경을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곧이어 해가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충만하게 떠올랐다. 하롱베이의 해돋이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마치 오랫동안 열지 못했던 자물쇠의 열쇠를 발견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이 순간의 무게와 편안함을 온전히 느끼면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마음은 잔잔했고 그 안에서 혼자였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그저 감사한 마음이 차고 넘치는 느낌이었다. 엄마가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았을 때만 해도 나의 세상이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금이 간 덕분에 오히려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틈이 생겼다. 한때 세상은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오하이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것이 내 운명이고 아무리 간절히 떠나고 싶어도 결국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향을 떠나는 데 필요한 재주가 내게 없다고 생각했다. 꿈을 이룰 능력도 내게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세상이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레 겁먹고 내가 만든 틀에 스스로 갇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틀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두려워할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안개 낀 아침이 물러가고 빛나는 오후가 찾아왔다. 나는 배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어울려 일광욕을 즐겼다. 날이 더워지자 다들 물속으로 풍덩풍덩 뛰어들기 시작했다. 나만 난간을 꼭 잡은 채 갑판에 서 있었다. 밑에서 모두가 환하게 웃으면서 뛰어내리라고 재촉했지만 3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니 밑이 아득해 보였다. 물론 스카이다이빙 경험이 있긴 하지만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상대적으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어서 높이를 가늠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가 너무나 빤히 보였다. 그때 아일랜드에서 온 여자가 소리쳤다. 뛰어봐요. 손을 놔요. 나는 눈을 질끈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난간을 쥐고 있던 손을 놓았다. 공포를 느낄 겨를도 없이 깊은 물속에 첨벙 빠졌다. 차디찬 물을 각오했지만 바닷물은 적당한 온도의 목욕물처럼 나를 따스하게 품어주었다. 부드러운 물결이 햇빛을 받아 일렁이며 반짝거렸다. 나는 더 이상 하롱베이에 감탄만 하는 사람도 멀찍이 서서 풍경을 마음에만 담는 사람도 아니었다. 어느덧 나는 하롱베이의 일부가 되었다.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엄마를 사랑하는 것은 10년 동안 숟가락으로 터널을 파고 내가 판 구멍이
결국 무덤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었다. 다행히 나는 그 기나긴 터널 반대편에서 마법의 장소를 발견했다. 엄마는 나를 애써 이 세상에 내놓았고 나는 이제야 그 노력에 보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여기에 살아있다. 푸르름과 자비로움을 아낌없이 펼쳐 보이는 하롱베이에 떠있다. 엄마는 이제 내 곁에 없지만 엄마의 말처럼 나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다. 혼자서도 충분히 물에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